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벌써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 밝아왔는데요. 네, 오늘 날씨를 보니까 한 22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흐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후 중에는 또 이제 비가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항상 나가실 때 조그만한 우산 챙겨서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코인베이스에서 24일 COMP의 거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COMP 코인, 네, 얼마 전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3,700%나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준 코인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OKEX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9,700달러 선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OKEX 소속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9,700달러 선이 주요 단기 저항선으로 상향 돌파를 한다면 비트코인의 단기 강세를 그리고 뚫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약세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의 중장기 추세를 볼 때 강세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장기 주요 지지선이 8,550달러 선 근처에 형성되어 있고 해당 지지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중장기 상승 추세는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9,700달러를 회복하기 어려우면 단기적인 약세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충분히 있다. 뭐 쉽게 말해서 9,700달러를 넘으면 상승, 하락하면 9,700을 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약세, 하지만 8,55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의 비트코인의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하면은 지금 젊은이들의 새로운 금이라는 인식이 미국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식의 제고를 할 때 신흥금, 뭐 젊은 금, 새로운 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서부터도 굉장히 크게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투자적 관심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일반 인식이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하고 있죠. 네, 일부 플랫폼에서는 비트코인의 시장의 대부분의 거래량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의한 거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이제 영상을 보시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의 연령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연령을 보게 되면 한 40에서 60대 분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블룸버그의 취재에 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트코인 중개업체인 리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금 유입이 베이비 부머 투자가로 형성되어 있다. 3월 이후 거래량 77%가 부머 세대이고 월 거래량이 80%가량 증가를 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버 파이낸셜 플랫폼은 대규모 투자가에게 특화된 것으로 이른바 부유층 전용의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내용을 봤을 때 40대 미만의 세대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저축의 중앙값이 40대 미만의 세대가 훨씬 높지만 밀레니엄 세대 등의 이제 젊은 층에 비해 압도적인 재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의 투자 금액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 30대들보다는 부를 축적한 게 조금씩 추적을 한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렇다 보니 안정적으로 신흥 자산에 대한 관심이 쏠렸을 때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2018년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문우신 장관에게 비트코인을 쫓으라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쫓아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한번 살짝 아재기가 해봤습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신에 뭐 별 내용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정말 별 내용이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미국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이 출판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 회고록에 그 일이 있었던 방에서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문우신 재무장관에게 비트코인을 쫓으라 고 애프터 비트코인이라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책을 사전에 입수한 미국의 유력 정치 전문 매체인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를 했는데, 네, 볼턴은 2018년 4월 9일에서 19년 9월 10일 사이 트럼프 국가 안보 보좌관을 지냈으나 이제 정책 차이 등으로 해임이 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 대책을 지시한 배경이 당시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면은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은 중국 측과의 협의 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무역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단속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정보를 쫓아가야 한다고 촉구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한편 같은 해 12월에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 옹호파로 알려진 의원을 미 대통령 수석 보좌관의 대행으로 임명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가 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1년 후 페이스북사가 리브라 계획을 발표한 2019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SNS상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언급하면서 이 언급 후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침체가 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국가 안보상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규제 수준의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내용 첫 번째 봤을 때 이제 별 내용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 크게 별 내용은 아니죠. 네, 불법을 단속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정보를 쫓아가야 한다. 이제 중국의 이런 불법적인 행동이 비트코인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라든지 새로운 이런 경로를 만들었을지 모르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를 한번 쫓아봐라, 중국이 견제하며 얘기했던 말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 아쉽게 됐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비트코인 짱이다, 네, 요런 뉘앙스에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죠. 뭐 비트코인 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요런 뉘앙스의 언급을 단 한 번만이라도 한다면, 예전에 이제 시진핑이 블록체인 산업을 키워라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두 자릿수의 급상승 있었던 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텐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급력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아마 비트코인 하면은 새로운 해지 수단, 안전자산의 하나로 생각이 드시게 될 텐데,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안 보이게 되죠. 아무래도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애널리스트 플랜 B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미 주식시장의 높은 상관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미 주식시장 S&P 500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플랜 B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 언급을 한 것입니다. 네, 플랜 B 같은 경우는 만약에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완벽하게 동조된다면 비트코인은 18,000달러가 적정 가격이다. 그게 아니라면 S&P 500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에 유명 애널리스트 또한 플랜 B 말에 동의하면서 지난 3년간의 통계에 비트코인과 전체 자산 클래스 간의 평균 상관관계가 거의 무상관인 0.08에 그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상관관계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주식과 비트코인 가격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에서는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긍정적인 상관관계, 즉 이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쇼크 때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월 13일이죠. 이제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트코인이 반토막 났지만 이는 비트코인에만 해당된 문제가 아니었죠. 뭐 S&P 500, 다우지수, 유럽지수, 뭐 뉴욕지수, 모든 지수, 전 세계 모든 주식 그리고 증시,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금,
채권 모든 것이 하락을 했습니다. 비단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만약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매긴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분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상관관계는 2020년 이후로 한정하면 더욱 현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플랜 B 같은 경우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 말을 은근히 좀 비꼰 얘기죠. 이렇게 뒤통수를 친 얘기입니다. 뭐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해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 역할을 이제 톡톡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안정화된 자산이 아닌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리스크가 아무래도 다른 자산들보다는 좀 높죠. 뭐 상한선, 하한선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권으로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만약에 정말 이제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아예 없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했다면 지금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일반 분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처럼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분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의 CEO 같은 경우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허브로 싱가포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중국 미디어 제멘 18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상하이에서 열린 제12회 루자주의 포럼 원탁회의에서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 그룹 CEO 피유시 굽타가 싱가포르를 중국 디지털 화폐의 허브로 삼는 것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싱가포르와 이 중국 간에 굉장히 이런 관계가 좀 우호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약간은 중국 쪽에 붙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죠. 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CBDC에 관한 열풍이 개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DCEP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는 프랑스, 호주,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등등 CBDC의 개발 가속화 내부 테스트가 끝났고 큰 커리큘럼도 나오고 있죠. 네, 국제중앙은행인 이제 BIS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CBDC를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태국 중앙은행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나 봅니다. 이제 CBDC 결제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착수에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온라인 금융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태국 중앙은행이 CBDC를 통한 기업용 탈중앙 결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개발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태국 CBDC의 프로토타입은 이제 태국 중앙은행과 태국 내 8개의 시중 은행이 공동 개발 중인 CBDC 프로젝트 인타논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이번 사업의 범위는 실행 가능성 조사 및 CBDC와 사업 혁신 플랫폼의 통합 프로세스 개발을 포함한다며 다음 달부터 착수해서 올해 말 태국 중앙은행이 사업 개요와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정말 이제 CBDC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CBDC에 대한 이제 디지털 달러 재단이 설립되고 중국과 이제 이런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발발을 하고 약간 냉전 비슷한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죠.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CBDC를 개발하고 BIS가 CBDC를 권고를 하니 다른 나라들도 아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발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CBDC가 만약에 이렇게 좀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현금 없는 사회, 이제 결제의 혁신화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 시기가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온다 그래서 1년, 2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못해도 한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이 CBDC의 발전, 개발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반사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될지, CBDC의 전신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 기관 마켓 총괄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 경제 리스크 해칭 수단에 입지를 굳혔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데일리 오들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기관 시장 총괄인 브리엔 매디건이 비트코인은 이미 가치 저장 수단과 글로벌 경제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상태라며 지금까지를 서막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장기 상승장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만약 암호화 자산 중 어떤 것이 믿을 만한 안전자산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답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시장은 투명한 걸 좋아한다. 비트코인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비트코인은 예측 가능하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언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반감기 전후의 반등과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우리는 보아왔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의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비트코인 반감기 역사적인 그래프, 역사대로 흘러갔던 그래프들 아마 수십 번 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반감기 이후 1년 뒤에 신고점, 두 번째 반감기 이후 1년 반 뒤에 신고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막 세 번째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30번째 반감기가 아니죠. 13번째 반감기가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반감기죠. 네, 말도 꼬이네요. 지금 손가락 5개를 딱 폈을 때 지금 손가락 5개 중에 하나, 둘, 셋, 네, 세 번째 반감기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 눈에는 아직까지 도박 투기라고 볼 만큼 굉장히 작은 시장이죠. 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당시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니까 괜히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만큼 성장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고작 세 번째 반감기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쯤에는 역사대로만 흘러간다면 네, 새로운 신고점 무조건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리플 XRP 레저에 굉장히 신기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수표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보시죠.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로지컬에 따르게 되면 리플이 XRP 레저상에 수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디어는 해당 기능이 종이 수표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이제 발신인이 거래 서명을 통해서 최대한도 금액과 수취인까지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수취인이 수표를 현금으로 또 환전할 수 있고 현금화 순간 현금 유동이 실제로 발생이 하는 거죠. 다만 송금인의 장액과 가용 유동성에 따라 현금화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우려는 어떤 거든 다 있는 것이죠. 네, 이거를 봤을 때 정말 리플사가 얼마 전에 이제 리플 CTO인 그 이름까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데이비드 슈왈츠가 XRP의 화폐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이 브릿지 통화 말고 화폐로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트위터를 남겨서 굉장히 XRP 투자자분들의 이제 기대감에 젖게 했는데, 이 소식이 얼마 나오지 않고 XRP 레저의 수표 기능이 추가 예정이 아닙니다. 이제 추가인데 이 기능이 종이 수표와 이제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거 과연 무엇을 뜻할지 조금 더 지켜보면 아마 이제 서막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XRP의 생태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후닷컴이 출범 2주년 기념 코인 경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무슨 경매 이벤트여서 저는 참여를 하진 않을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더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 희한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인 셔틀에 시달리는 10대들 11명에 수백 명이 상납을 했다고 합니다. 뭔 내용일까요? 네, 최근 중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암호화폐 발행사들의 판촉 행사인 에어드롭 이벤트에 참여해 지급받은 코인들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악질적인 범행이죠.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해당 코인 발행사의 조사에서는 에어드롭에 참여했던 미성년자 계정 가운데 한 명이 300명 이상으로부터 송금받는
상납 방식의 거래 패턴과 한 명의 미성년자가 10명의 또래들로부터 송금받은 코인을 또 다른 한 명에게 전송하는 다단계 패턴의 피라미드 거래가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한 D사는 올 2월 실시했던 신규 코인과 관련된 에어드랍 이벤트를 열었다가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 등을 통해 중고 교생들로부터 여러 건의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참 안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도박이다, 봐봐 다단계 아니냐, 피라미드 아니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뭐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서울신문에 뜨겠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나오면 옳거니하고 이제 기자들이 물고 올리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학생들이라고 참 다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한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안 보고 가면서 섭하겠죠.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공포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2포인트 상승한 40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투자 심리는 소폭 개선이 됐지만 공포 단계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가 지금 40, 이제 6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나 빠른 것 같은데 2020년 1월 1일에 영상을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한 해가 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네, 6월 마무리 이제 7월 다가오는 초쯤에는 그래도 50, 60, 70까지 상승하며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영상이 아니죠. 네,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14% 하락하며 1140만원대, 2위 이더리움이 0.65% 하락하며 27만 9천원대, 3위의 테더는 뭐 달러 환율이랑 똑같죠. 1212원, 4위의 XRP가 1.5% 하락하며 지금 23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5%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